김미경의 리부트 14일차입니다.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입니다. 카카오톡이 생각을 한다고요? 여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질문을 내어보았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208페이지에 그 김미경 학장님께서 그 코딩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젊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이버의 생각이 뭔지 말씀드리면요, 구글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요, 20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자들은요, 그 디지털 플랫폼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플랫폼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그것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왜 카카오톡이 생각을 한다고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냐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요, 그 플랫폼을 내가 왜 이용하는지, 그 플랫폼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은 도대체 무슨 어떤 생각의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그게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플랫폼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은 어때요? 우리가 문자 서비스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요금제가 얼마 이상이면 문자 무제한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문자가 다 거의 무제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금제 관계없이. 그때 카카오톡이 나왔잖아요. 문자가 제한적으로 뭐 몇 건 이상 이렇게 보내,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 폰 청소년 요금제는 보면 콩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충전식으로. 그래서 그거 이상이 되면, 그거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나 전화량이나 그리고 문자량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카카오톡이 나왔어요. 데이터만 기반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 이런 기반만 되어 있으면 건수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해서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김범수 의장, 카카오톡을 맨 먼저 만들었던 김범수 의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은 그때 맨 처음에 카카오톡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100인 이상의 CEO를 만들 것이다 해서 시작했어요. 100인 이상의 CEO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죠. 골방에 있는 만화가들 있죠. 만화가들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했대요. 열악하고, 그때는 웹툰이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방에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CEO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모티콘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혹시 삐삐 세대는 아니시죠? 저는 삐삐 세대란 말이에요.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숫자로 약간 이모티콘 형상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기호처럼 뭐 파리파리, 뭐 빨리빨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약간 이모티콘처럼 이 숫자를 가지고 4869 뭐예요? 4869 뭐예요?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이게 숫자를 가지고 또 핸드폰이 처음에 투지폰이 나왔을 때 또 숫자나 아니면 부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모티콘처럼, 이모티콘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사랑의 메시지도 만들고 하트도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2G폰을 사용해서 문자를 사용하다가 3G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기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거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좀 빠른 편이었으니까 그 시대에도 그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골방에 있는 이 사람들 100인 이상 CEO를 만들자 해서, 맨 처음에 우리 카카오톡 생각해 보세요. 이모티콘 시장이 처음에 무료로 많이 줬어요. 지금은 이모티콘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우리 여기 들어가 보면. 그죠? 저도 이모티콘을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CEO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 중에서도 잡으로 그냥 그 스몰 비즈니스로 이거를 복지관에서 이런 그 뭐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톡은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 고시래요. 여기 이모티콘 시장을 한번 들어가려면. 그만큼 카카오톡이 처음 생각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기반에서 이걸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한 게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펼친 거죠, 저에게. 그래서 그렇다면 카카오톡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에 대한, 이것을 왜 이걸 했을까? 근데 제가, 우리 엄마들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이렇게 만날 때 뭐 카카오톡을 만나고 네이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을 만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뭐 구글 속에 있는 또 유튜브를 만나고, 이걸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어떤 뿌리가 무엇이며 그 뿌리에서 여기에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가장 잘 알기 쉬운 게 뭐였냐 하면은 제가 보는 이 책이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구글 있죠? 구글에 여기 보면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글에 이 브랜드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구글은 스탠퍼드 대학원 출신의 두 청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개발한 검색 엔진으로 1998년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1999년 실리콘밸리에 입성 후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15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IT 생태계를 새롭게 정비해 가고 있다. 1998년도면요. 1999년도 제가 첫 아이 출산했을 때네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구글이 언제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생각으로 얘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 저는 이런 스토리를 되게 재밌어하고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 두 청년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뭐예요? 구글 속에 있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의 브랜드 스토리도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뭐 이런 거 보기만 했지 유튜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구글이 처음에, 유튜브는 따로 여기 브랜드 스토리고, 유튜브는 페이팔 출신의 공동 창립자 3명이 편리한 영상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론칭한 영상 호스팅 사이트였대요. 누구나 특별한 기술 없이 영상을 올리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던 영상이라는 매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대한 장으로 거듭난 유튜브는 기존의 틀을 깨는 광고사는 콘텐츠 장르, 엔터테이너 유형을 제시하며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태연마 오셨어요. 지평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구글이 이 유튜브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구글을 택한 이유, 그러니까 구글이 단독 후보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인수할 때 2006년 11월에 구글이 유튜브를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500억 원에 이렇게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유튜브라는 어떤 거를. 그래서 유튜브에는 구글을 이렇게 첸이라는 사람이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구글의 수익화 방식을 언급했대요. 사용자의 경험을 방해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구글의 방식에 영감을 얻었다죠. 그 유튜브는 보면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뭔가 수익이 생기고, 또 우리도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뭔가 이로움이 있고, 그리고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광고주들이 지상파 TV에 광고를 당연히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유튜브나 뭐 SNS 상의 광고가 굉장히 많이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대요. 그래서 윈윈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 여기 있죠. 우리 인스타그램 그냥 사람들이 요새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해. 나도 한번 인스타 뭐 계정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볼까? 이런 거는 저는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왜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졌을까? 인스타그램은 직관성과 감성을 무기로 8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전 세계 대중의 취향과 상호작용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미디어 혁명의 주역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던 사람이 2010년에 처음 선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갔는데 뭐 거기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보면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이것들이 나의 생활 속에 이렇게 쑥 들어왔는지. 그래서 디지털 세상은 무슨 생각을 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갈까요? 이렇게 확장되면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결국은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도구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윈윈윈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가 여기 보면 그런 어떤 내용이 기반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방향이 잘못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용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 이런 플랫폼들의 기본적인 색깔과 생각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나의 이런 브랜드의 철학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의 철학이 뭔지,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풀어보는 리부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198페이지에서 211페이지인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이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NK 이렇게 210페이지 얼마 전 나는 NKYU 대학에 일반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에게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부탁했다. 분명 교수님이 그걸 왜 굳이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라고 물을 줄 알고 답변까지 준비해서 연락을 한 참이었다.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은 내 예상과 정반대였다. 잘 생각하셨어요. 일반인들도 디지털 기술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해요. 앞으로 기술 접근성이 낮을수록 사업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삶의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디지털 기술까지 배우고 나면 학생들이 날개 단 듯 날아오르겠네요. 디지털 문법을 이해해야 현실적 생계도 이어갈 수 있고 꿈도 펼칠 수 있다. 57세 나도 파이썬을 배운다. 파이썬은 컴퓨터 언어라고 그랬죠. 나보다 젊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파이썬이 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잖아요. 파이썬 해서 봤더니 간결하고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디지털 교육 과정을 8강까지 다 이렇게 교육 과정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나왔냐면은 뭐 고려대 인호 교수, 그리고 뭐 브랜드 쪽으로 뭐 드로 앤드류, 그 다음에 구글 매니저 조용민,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님, 그리고 또 게임의 뭐 게임 무슨 게임 실장 뭐 이정은 실장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저하고 평소에 저하고 관계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8강까지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제도 다 마쳤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게 뭐지? 이게 뭘 지금 내가 지금 분명히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게요. 이보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인호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도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머리를 정말 쥐어뜯듯이 블록체인이 뭔지 이렇게 정말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 알아냈죠. 알아낸 게 뭐냐 하면은 그거죠. 어차피 여기 디지털 세상 속도 마찬가지 뭔가 컨셉을 잡는 거죠. 컨셉을 잡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죠. 제가 6세 담임일 때 콩과 신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려고 컨셉을 항상 저는 수업하기 전에 컨셉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 김미영의 리부트라는 엄마 아빠 유치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컨셉을 미리 잡잖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들을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 엄마들을 여기 디지털 세상 속을 조금 가장 쉽게 이해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자 정도의 어떤 컨셉을 잡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때도 콩과 신문 프로젝트 수업 이걸 가지고 6세 아이들과 어떻게 컨셉을 잡을까. 왜 콩으로 했냐면은 아이들이 편식이 되게 심해지면서 콩에 굉장히 영양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콩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제가 주제를 뭘 잡았냐면은 나는야 콩박사 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 나는야 콩박사. 그래서 뭐 컨셉 1, 컨셉 2, 컨셉 3 해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콩은 뭐 어떤 것이면 내가 생각하는 콩은 어떤 것이면 브레인스토밍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콩과 관련된 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면 비슷한 것끼리 콩의 색깔, 콩의 종류, 뭐 콩의 영양가
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이런 식으로 이거를 브레인스토밍 했던 거를 이렇게 유목화시켜요. 나눠 분류를 해요. 그렇게 작업하고 나면 아이들과 뭐 하느냐면은 이제 주제망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뭘까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하는 과정. 그래서 콩은 우리에게 이런 영양가를 주고 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왜 콩을 먹어야 되는지, 나는 콩을 먹으면 건강해지는구나 까지가 이제 그 4주 5주 동안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는 콩 우유도 만들어 보고 콩 피자도 만들었어요. 콩을 가지고 종류별로, 그리고 콩으로 악기도 만들어서 연주도 해보고, 콩으로 작품도 만들어보고, 콩으로 글자도 만들어보고, 신문 속에 콩과 관련된 거를 찾아도 보고, 신문으로 찢어서 콩이라는 글자도 만들어도 보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결국은 콩은 내가 싫어해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 나는 콩을 좋아할 수 있는 이제 내가 되었어. 그래서 모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이들께 나는야 콩박사 해서 콩박사증까지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디지털 세상 속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거죠. 그래, 디지털 세상 속이, 디지털이 뭔데? 그러면 디지털과 관련된 거에 저의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SNS 세상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EN의 생각은 뭐지? 인스타그램의 생각은 뭐지? 인스타그램이 근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페이스북의 대표와 인스타그램의 대표는 다르지만 어차피 마크 주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의 어떤 마크 주커버그의 생각을 인스타그램이 따라가야 되는데 둘은 너무 색깔이 달라요. 둘은 너무 색깔이 다른 게 인스타그램은 갬성갬성 하잖아요. 페이스북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뭔가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있죠. 그거죠. 작년 6월에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페이스북에서 발표했어요. 나도 리브라라는, 미국에서는 만들지 않지만 나도 리브라라는 페이스북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알리바바 마윈을 완전히 지금 딱 이렇게 독단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키울 수 없게 중국에서 탁 이렇게 지금 눌렀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디지털 화폐는 안 된다. 디지털 화폐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급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라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영리한 마크 주커버그는 자, 대신에 기업은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허용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전략을 바꿨어요. 디지털 화폐라는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이다. 바로 발표하고 작년에 했지만 바로 다시 나는 그러면 가상화폐 DM인가? 하여튼 뭐 그걸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걸 허용한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펼쳐졌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약간 예전에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이 맨 처음 CEO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리아 피렌체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이렇게 섬세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성하고 뭐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거 르네상스의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나는 이런 감성이 좋아. 그러면 나는 페이스북은 너무 진취적이야. 그래서 조금 나하고는 좀 안 맞아. 그러면 나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가. 나는 좀 진취적인 스타일이고 난 페이스북에서 나의 SNS 장을 열어볼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플랫폼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알고 공부하다 보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체적으로 내가 나의 어떤 내가 사유를 해서 내가 그 디지털 세상을 만난다라는 거. 이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으면 그거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누구도 하니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의 하나의 나는 부속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책은요, 제가 항상 책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목수의 공구와 같다. 목수가 공구장에 공구를 쫙 이렇게 놔두고 내가 만약에 책상을 만들 거면 여기에서 뭔가 톱이 필요해. 여기에서 뭔가 전기 드릴이 필요해. 몇 센치 나사못이 필요해. 이런 게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조합을 해서 공구들을. 책도 마찬가지. 저도 저렇게 책을 딱 분류해서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아, 이 책 보고 이 책 보고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저의 어떤 지식 창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세상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들을, 이 플랫폼이 주는 생각들을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1시간, 뭐 2시간도 대화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한 줄 아세요? 저는 끊임없이 저희 아버님께 질문을 하고, 아버지, 오늘,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요즘에는 뭐, 어때? 오늘 하루는 기분이 어땠어요? 뭐라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계속 그 말에 대한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좋냐 하면은, 제가 모르는 어떤 그 84세 노인의 어떤 그 삶의 스토리를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도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하는 편인데 저희 뭐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고 친정 아빠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계획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하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리려고 요즘같이 또 이런 시대에 특히나 그런 거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작은 아이는 드라마에 좀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이로운 소문 끝나고 나서 뭐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뭐 지금 다 봤는지 물어봐서 제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책상에 붙여놨어요. 아, 그럼 엄마가 펜트하우스 이제 거의 다 봐간단 말이에요.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본 거 이거 볼게. 그 다음에 엄마 뭐 볼까? 뭐 달의 연인인가? 이준기 나왔던 거 아이유랑 그거 지금 보고 있대요. 그럼 그거 보고 또 영화도 아까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그럼 영화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놔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나온 인물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학습과 연결되는 어떤 타이밍이 있을 때 제가 이런 게 지금 이 아이가 꽂혀 있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이 아이가 조금 재밌게 받아들이겠구나. 뭔가 이렇게 틈새를 잘 보는 거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디지털 세상 오늘 여기 보면 제로 세팅된 지금이 공부의 적기다. 지금은 모든 혼란 시기잖아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럴 때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다 보면 뭔가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만날 때도 여기 보면 스텝 1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에 능숙해지기 일단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유튜브만 알기 위해서 지금 저기 봐야 될 책들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 이 책까지 8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다 봐가지고 제가 그 목차를 쫙 적어놓고 여기서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알고 싶은 게 뭐지?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여기에다가 뭘 응용할 것인지까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텝 2, 나만의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렇게 할 거잖아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스텝 3, 디지털 문법 익히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계속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거는 왜 그렇게 영어 문법을 공부해요? 우리 나중에 지금 아이들이 안 하지만 중학생 되면 이제 슬슬 초등학교 고학년 때면 이제 문법 이야기 할 거잖아. 왜 문법을 공부하죠?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나는 어떤 내가 모르는 언어를 만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알아야지. 과거형이 뭔지, 현재 진행형이 뭔지, 미래형이 뭔지, 어떤 기본적인 과거 분사는 뭔지, 현재 분사는 뭔지,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지 제대로 적절할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말을 할 거잖아요. 절대로 성적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세상을 알아야지만 내가 디지털 문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나는 디지털 노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엄마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길었죠. 책으로 만나는 리부트는요 여기에서 마치고요. 신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교육, 코로나, 등교 개학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의견 대리, 인공지능의 편견과 윤리.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이거죠. 여기 보면요. 맨 처음에 발단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정은경가 질병관리청장께서 논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된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발병률은 낮았다. 그래서 새학기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게 이제 먼저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1월 25일 월요일 신문에 보면 여당에서는 다시 학교 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그러면 10월 달에 논문이 나왔는데 왜 이제서야 그간에 왜 문을 닫았느냐 하고 두 당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싸우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10월달에 이런 논문 발표가 났어. 그러면 10월달에 전체 학교에 이 학생 인원 중에서 발병률이 어떻게 되고 어떤 그 계기로 발병이 됐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또 11월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12월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1월 데이터 수집하고 결론 2월달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단계로 이제 학교에는 안전하다고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자료가 기반되어 있으니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2020년도에는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런 걸 준비하고 야당에서는 이런 걸 준비하고 여당이 세금을 더 많이 이렇게 땅땅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신을 빨리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 아이들이 먼저 백신을 맞아서 개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교 현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들 어떤 돈과 관련된 거는 여당이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야당은 그럼 뭘 할 건데 이런 어떤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일 때 학교를 어떻게 재정비할, 뭔가 이렇게 업무 분장이 쫙 되어가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K 반등을 그리지 않게 교육에 있어서는 이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첫 번째 아이들, 두 번째 우리 부모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 정말 공문이 제가 감염병 관련된 공문만 따로 이렇게 작년에 모았는데 이만큼 두껍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온갖 공문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문을 해주면 뭔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이전에 모아졌을 거잖아요. 이게 디지털에서만 데이터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아이들이 하루라도 불편하지 않게 뭔가 사회적 환경을 딱 세팅시켜 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 뭔가 좌우 뭐 흑백 논리를 따져서 계속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 출산율도 저하돼가지고 지금 아이들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마저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키워서 한 아이가 10명의 몫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좀 열이 났어요.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철학을, 인문학적 사유, 철학적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좁은 거,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정치인들 특히나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치 이런 거 별로 크게 하진 않는지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 속에서도 계속 개발자들은 개인의 어떤 역량을 다해서 개발하는데, 저번에 페이스북에 이루다 그 AI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은 중립적이지 않아 개발자 철학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이런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담지 않으면,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나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물론 서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속에 뭔가 철학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하고 개발되어짐으로써 거기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을 거르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이루다 같은 사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점검받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제어되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은 같이 공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디지털 세상을 우리가 접할수록 먼저 가져야 되는 거,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걸 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어떤 사유가 기반되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엄마로서 그런 가치를 전달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뭐 예쁜 사진 올리고 뭐 여행 간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거 맛있는 거 먹었네, 나도 그럼 이거 하나 올려,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그 속에 나도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급을 계층을 분류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 것이고, 펜트하우스를 제가 보면서 결국 아이들을 망친 것은 어른이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강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의 욕심, 부모의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부모의 어떤 모습, 그보다 더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세상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제로 세팅된 지금이 공부의 적기다.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관점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디지털 세상을 만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나의 안목이 있어야지만 이 낡은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또 리부트 15일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